방금 소개받은 결의하나 평화연구센터 변학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목 그대로 김정은 집권 10년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개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어제 좀 여러 번 연습해봤는데 20분 내에 안 됐는데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북한의 과학기술 강국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2016년 5월에 36년 만에 북한이 노동당 시사 당대회를 열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그때 제시한 북한의 국정 지표인데요.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의 당면 목표가 사회주의 강국 건설하는 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북한이 말한 사회주의 강국은 정치, 군사, 과학기술, 경제, 문명 강국을 의미하는데요. 북한은 이 중에 정치, 군사 강국은 김일성, 김정일 때 완성이 됐고 김정은 시대의 주된 과제는 경제 강국 건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림에서 과학기술을 맨 위에 올려놨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경제 강국 건설할 거냐 하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그 힘으로 경제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과학기술 발전을 선행시키려고 하는 논리적인 이유는 뭐죠? 북한 스스로 현 시대를 과학기술의 시대, 또 지식경제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종합적인 국력과 국가의 지위를 규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의 핵심적인 자원 그리고 사회 발전을 주도하는 주된 동력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발전이 선행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 아래 박스 표시한 것처럼 세계적 추세, 세계적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개발이라든지 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높이고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또 국가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는 등등의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김정은 정권이 과학기술을 강조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또 적지 않은 분들이 김정은 정권이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주된 이유 또는 시점이 2016년 하반기부터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강화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과학기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는데 일단 그렇지 않다. 김정은 집권 직후부터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발전, 국가발전을 계속 추구해 왔고요. 또 일부는 김정은 들어서야 비로소 과학기술 강조했지 실제로 그 이전에 김일성, 김정일 때는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북한 역사를 보면 해방 직후부터 과학기술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이고요. 50년대 중반부터는 점점 대외 관계도 악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자원과 기술 도입이 점차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은 과학기술 발전밖에 없었다. 그래서 최근으로 올수록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고 90년대 소련 동구가 몰락하고 김일성이 사망하고 경제난을 거치면서는 과학기술이 이제 사활적 과제가 돼서 1990년대 말에 김정일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천명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러한 김정일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계승하고 강화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어떤 조치들을 했는지는 뒤에 말씀드릴 텐데 그전 하나 볼 거는 그렇게 열심히 과학기술 발전에 힘을 쏟았지만 2019년 하반기부터 스스로 과학기술이 부진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 다양한 성과들을 이룩하긴 했지만 총체적으로는 국가 경제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제 스스로 평가를 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평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그럼 그동안 10년 동안 북한이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 때문에 부진했다고 얘기하고 거기 원인은 스스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등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북한이 추진했던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성과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적 추세, 세계적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와 교육들을 계속 강화했습니다. 단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북한 학자들이 해외 발표한 논문 수 변화입니다. 물론 우리 연간 수만 편 이상이 발표되는 우리와 비교하면 연간 200~300편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긴 하지만 북한 자체적으로 보면 2012년에 30여 편에 불과했는데 최근에 한 200편 이상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대, 이과대학 같은 주요 대학들을 연구 중심 대학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나노, BT, 신소재, 인공지능과 같은 그 첨단 분야의 비중을 계속 높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외부의 선진 과학기술 도입하기 위한 노력들도 나름 적극적으로 했고요. 2018년에는 우리를 향해서도 다양한 형태로 과학기술 교류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북 제재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건 이런 외부 선진 과학기술 도입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경제 발전에서 과학기술의 역할 제고인데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전력이나 금속처럼 기간공업 부문은 물론이고, 요거는 지금 위쪽은 북한이 만든 그 태양광 발전소 모습이고요. 아래쪽은 친환경 에너지를 대거 도입한 화장품 공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전력이나 금속 또는 인민생활 향상과 직결된 농업이나 경공업 부문에서 이제 다양한 성과들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들의 성과를 거둔 주요 학자들은 해마다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선정이 돼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정보화라고 해서 경제 전반의 컴퓨터와 IT를 대대적으로 확산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와서 김정은 집권 이후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생산체계, 경공업이나 식품공업 또는 농장 등의 생산 설비를 자동화하고 이걸 컴퓨터망으로 연결해서 원격 조정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팜과 비슷한 이런 조치들을 계속 추진을 해왔고, 국가 경제 전반의 정보화 시도, 예를 들면 전국의 그 경제 활동 과정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중앙으로 취합해서 관리하는 시도라든지 상업의 정보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확대라든지 이런 조치들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위쪽에 이제 용악산 비누 공장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되고 컴퓨터망으로 연결된 모습이고요. 아래쪽은 북한이 지능형 온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스마트팜이죠.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런 농장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왼쪽은 김책공대 미래과학기술원, 오른쪽은 김일성 종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이어가지고요. 주요 대학이나 연구기관들도 자체 역량을 활용해서 기술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 판매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은 자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경제 전반에서 기술 제품의 비중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식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게 북한의 경제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조치가 전민과학기술 인재화, 즉 과학기술 교육 강화입니다. 북한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시대를 지식경제 시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능노동의 중요성이 급상승한다. 그래서 경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을 과학기술 인재로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로 하면 전 국민의 이과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교육을 대대적으로 개혁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초중등 교육 같은 경우는 11년제 의무교육을 12년으로 1년 늘리고 수학과 과학기술의 비중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는 북한의 대학이라는 이름 붙은 학교가 300개 이상이 될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학교들을 다 육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20여 개 안팎의 주요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이 대학들을 중심으로 지역이나 부문별 소규모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를 연계해서 진행하는 이런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저희 앞에 보신 과학기술 전당을 만들고 이곳을 전국의 전자도서관 또는 과학기술 보급실들과 연결을 해서 이 과학기술 전당에 있는 최신 과학기술 자료들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과학기술 보급망을 구축을 했고, 또 노동자 농민들의 그 과학기술 교육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사이버대학에 해당하는 원격교육대학도 김정일 집권 말기에 김책공대 2개 학과로 시작을 했는데 약 10년 뒤에는 50여 개 대학 200여 개 학과로 늘어나는 식으로 빠르게 확산을 시켜왔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왼쪽이가 이제 김책공대 그 원격교육 강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원격교육을 수강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고, 아래는 원격교육 시험을 감시하는 모니터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관리와 지원도 강화를 해서요. 꾸준히 그 국가 과학기술 예산을 늘려왔는데 워낙 이제 북한 경제 규모가 작고 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각 지역이나 기업들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기술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한 수익금도 자체적으로 충당하도록 이 제도적인 조치들을 쭉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의 사기 진작을 해서 과학자 전용 아파트나 휴양소, 백화점 같은 걸 지어주는 과학자 우대 정책, 복지 정책도 계속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조치들을 지난 10년 동안 해왔고요. 특히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과학기술 역량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북한의 과학기술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역할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최근 몇 년 동안은 각 지역 도과학기술위원회 강화도 역점을 뒀고, 지난 8차 당대회 이후부터는 시군 과학기술위원회 역할을 또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연구개발 체제도 정비를 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문 연구기관하고 내각 성산하에 비슷한 성격의 연구기관들이 중복해서 있었는데 이것들을 정리해서 응용기술 연구는 내각 성산하로 다 이관을 하고 국가과학원 같은 곳은 고급 연구만을 진행하는 식으로 해서 제한된 역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는 노력들을 다양하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과학기술이 부진했다라고 스스로 이제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주체철이라고 하는 게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철강을 생산하려면 코크스라는 게 필요한데요, 연료가.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를 100%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년대부터 자립경제를 하기 위해서 북한의 풍부한 무연탄으로 철강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해 왔는데 이거를 통칭해서 주체철이라고 하는데요. 반세기 이상 시도를 해왔지만 90년대 말까지도 코크스 소비를 4분의 1 정도 줄이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 주요 철강 공장에서 100% 국내산 연료로 철강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이 적고 품질이 낮고 심지어 에너지 소비가 많다라고 스스로 최고인민회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진행했던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철강제 생산 목표에 미달했고 그것 때문에 국가 경제에도 지장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자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그 연구 성과조차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역부족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장기간,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기술경제적 봉쇄를 당해와서 선진과학기술 도입하는 데 큰 차질이 있었고 국가 경제나 재정 여건도 미흡하고 국가의 여러 가지 시스템도 불합리한 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지금 열거해 놓은 이런 악조건들을 단기간에 극복하고 경제를 순항시키기에는 이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것을 북한 스스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어떤 대응책을 가져왔냐라고 했을 때 일단 근본 원인은 과학기술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이고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교육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 9월에 전국 교원 대회를 열고 이때부터 이제 교원 수준을 높여서 초중등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그걸 기반으로 우수과학기술 인재를 길러내자라는 식으로 장기적인 대책들을 세웠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뭔가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북한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과학자들과 간부들의 관점 또는 태도 문제였는데요. 예를 들면 일부 과학자들이 굉장히 소극적이다. 사실 우리도 뭔가 국가 연구개발 프로젝트 하면 성공률 90% 이상 해서 어떻게 성공률이 90% 이상이냐, 결국 쉬운 것만 하지 않았냐라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이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쉬운 연구들만 하고 있고 실제 국가적으로 중요하지만 어려운 과제에 별로 덤비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하고 큰 연구일수록 협력 연구가 필요한데 조직이기주의, 그러니까 본위주의가 심해서 협력 연구가 부진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잘 설득해서 중요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만들어야 될 간부들도 20년 넘게 국가에선 과학기술 중시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회의 자리에서 과학기술 중시 얘기하면서 뒤돌아서면 돈을 많이 달라, 노동력 달라 이런 얘기만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현재 있는 과학기술 역량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간부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은 이제 간부들이 먼저 각성해야 된다. 현재 국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 발전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자각을 하고 거기 더해서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과학자, 기술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줘서 과감하게 혁신에 나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대응책이 작년 1월에 있었던 8차 당대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제 한정적인 과학기술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택하는데요. 일단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자체가 금속과 화학 같은 핵심 부문에 일단 역량을 투입하겠다라고 한 거였고 과학기술도 마찬가지로 5개년 계획 달성에 필수적인 과제를 해결하는데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해서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라라는 게 지난 8차 당대회의 결정이었고요. 지난 12월 말에 열려서 올해 1월 1일 날 발표된 전원회의 결과에서도 이 과학기술 중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성과로 가장 강조했던 게 농업이었고 향후 10년 관련해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는데요. 그 결정을 보면 과학농사 제일주의라고 해서 과학기술에 기초한 농업 발전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 앞으로도 계속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할 텐데요. 과연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 내에 제재를 극복하고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시스템 불합리함을 또 해결하면서 국가 경제를 쭉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부가 각성해서 실력을 향상하고 그들이 과학자들을 이끌어서 혁신을 하자라는 건 너무 뻔한 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달리 보면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외관계 개선을 해서 외부의 선진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2018년에 그 시도를 했었지만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 시도가 무산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 택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게 바로 여기 지금 붉은 글씨로 써놓은 간부들이 각성하고 실력 향상해서 과학자들을 이끄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또 보면 간부들의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학자들의 문제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 몇 년 사이에 나온 문제가 아니라 김일성 때부터 계속 지적됐던 문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신주의, 그러니까 쉬운 연구만 해서 뭔가 성과를 낸 것 같지만 사실은 국가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든지 기관들 사이 협력 연구가 안 돼서 중요한 연구가 부진하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은 오랫동안 되게 뿌리 깊은 문제였어요. 역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그나마 이 정도까지 성과를 냈으니 이런 문제들만 바로잡아도 그동안에 했던 성과보다는 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굵은 글씨로 써놓은 그러니까 극난한 환경에서 어쩌고저쩌고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실행하는 것. 이게 바로 이번에 했던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작년도 성과를 평가하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북한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과연 그러면 이들이 이 간부의 각성과 실력 향상에 기초한 혁신까지 이어지는 거 할 수 있겠냐? 이것도 다양한 요인들을 평가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는 과감한 혁신을 하다 보면 실패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자고 과학기술을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역으로 그것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처할 만큼의 재정적 또는 정책적 역량이 있는지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역으로 이런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혁신 과정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한다 그러면 역으로 과학자들과 생산 현장의 기술자, 간부들의 좀 처벌에 대한 또는 책임 추궁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을 불러와서 혁신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딜레마 상황에 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가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준비한 거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